우선 오늘의 발표 내용은 앞으로 예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미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 앞서 이번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스마일게이트와 NX3 게임스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엔진 프로덕트 부문에 속한 유니티 스튜디오 프로덕션스에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남상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니티 스튜디오 프로덕션스에서는 고객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엔진을 발전시켜 나가는 팀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각지의 개발사 및 퍼블리셔와 협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고객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페인 포인트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프로젝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엔진의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협업의 내용에는 포팅, 최적화, 게임 공동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크게 나눠서 유니티의 코어 CLR 전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뒤에 올 클래스 MMORPG 로드9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니티가 모노에서 코어 CLR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자체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무엇을 뜻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두리뭉실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로드맵입니다. 보시다시피 6.7에서 실험적으로 코어 CLR 기반의 플레이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7에서는 모노가 완전히 사라지고 코어 CLR이 모노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6.5에서 라이프 사이클 API가 추가되었고 6.6부터는 패스트 앤드 플레이 모드가 디폴트로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실제 일어난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어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유니티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티 하면 우선 C샵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코어는 C와 C++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티브 코드로 실행되는 코어 위에서 스크립팅 레이어로서 .NET 런타임이 작동합니다. 스크립팅 레이어에는 에디터를 위한 모듈과 엔진을 위한 모듈이 있는데 그 위에서 유저 코드, 즉 C# 스크립트가 작동합니다. 스크립팅 레이어에는 그 위에 그래서 .NET 런타임은 기본적으로 모노가 이용되고 있고 플레이어 전용으로 IL2CPP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7의 유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니티 7에서는 모노가 코어 CLR로 완전히 대체가 되고 IL2CPP는 .NET 10을 지원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이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실제 무엇이 바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코어 CLR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화이긴 한데 일부는 간접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드 리로드가 많이 바뀝니다. 현재의 도메인 리로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가 항상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가 코어 CLR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가비지 수집기가 보험 데머스 와이저에서 코어 CLR GC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의 C샵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BCL, 즉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도 .NET의 BCL로 교체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포럼에 올린 기사가 있는데 더 자세한 변경사항은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변경사항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리로드는 C# 코드가 수정되었을 때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리로드하는 처리입니다. 그러면 이 어셈블리가 어떻게 리로드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프레임워크와 모노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에 어셈블리가 로드되고 어셈블리 언로드는 이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단위, 즉 이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전체를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NET에서는 어셈블리 로드 컨텍스트, 줄여서 ACL이라고 하는데 이 ACL 단위로 어셈블리를 언로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노 기반 유니티의 코드 리로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드 리로드는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언로드는 강제적인 처리라서 결국 리로드는 전체적으로 파괴 후에 재구축하는 그런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노 기반 유니티의 코드 리로드는 즉 도메인 리로드인데 이 도메인 리로드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를 백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을 강제적으로 언로드합니다. 실행 중인 스레드가 있으면 강제적으로 종료시키고 그리고 매니지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그리고 네이티브 오브젝트와 연결된 것도 모두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을 다시 생성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셈블리 또 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업돼 있던 상태를 다시 복원하게 됩니다. 이게 도메인 리로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에 비해서 코어 CLR 기반 유니티에서는 리로드가 ALC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언로드는 강제적인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가 언로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걸 코오퍼레이티브 언로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ALC의 가비지 수집을 막을 만한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노 기반 유니티에서는 도메인 리로드로 코드 리로드를 했는데 이에 비해서는 매우 국소적인 재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CLR 기반 유니티에서는 어셈블리가 이 3개의 단위로 3개의 ALC로 나눠져서 관리됩니다. 디폴트 ALC에는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 즉 BCL, 그리고 스크립팅 코어 등이 관련된 어셈블리가 로드됩니다. 유니티 ALC에는 엔진 그리고 에디터 등을 위한 어셈블리가 로드됩니다. 유저 ALC에는 패키지나 유저 코드 등이 포함되고 그리고 C# 스크립트를 수정했을 때 실제로 언로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유저 ALC 이 부분만이 리로드 되게 됩니다. 코어 CLR 기반 유니티에서는 이제 리로드를 위해서는 일단 유저 ALC를 언로드 할 수 있도록 가비지 수집이 가능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유저 ALC의 언로드를 막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저 ALC에 로드된 어셈블리 그리고 어셈블리 내의 타입 그리고 해당 타입의 인스턴스 그리고 메서드에 대한 참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 가비지 수집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유저 ALC 외부로부터 유저 ALC 내부의 어셈블리 그 자체를 참조하는 경우 이게 하나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저 ALC 외부로부터 유저 ALC 내의 타입이나 그 타입의 인스턴스가 참조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저 ALC의 내부 외부 상관없이 노멀이나 핀드 타입의 GC 핸드에 의해서 참조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에서 스레드 내의 콜스택에 그 유저 ALC 내에 있는 메소드가 남아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코어 CLR 기반 유니티에서 이런 참조들이 남지 않도록 해줘야만 리로드가 제대로 수행됩니다. 지금까지 각 코드 리로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유니티에서 실제로 언제 코드가 리로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립트를 수정했을 때 수정된 코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셈블리를 리로드합니다. 그리고 사실 코드를 수정하지 않았어도 플레이 모드를 시작할 때도 코드가 리로드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모노 기반의
유니티이고 모노 기반의 유니티에서는 이 코드 리로드가 모두 도메인 리로드였습니다. 그런데 코어 CLR 기반 유니티에서는 사실 플레이 모드를 시작할 때 코드 리로드가 일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어 CLR 기반 유니티에서도 하지만 코어 CLR 기반 유니티에서도 스크립트를 수정했을 때는 코드 리로드를 실행해야 합니다. 다만 코어 CLR에서는 도메인 리로드가 아닌 ALC 리로드로 대체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를 활성화시키면은 기존 유니티에서도 코드 리로드를 건너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가 어떤 건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플레이 모드를 시작할 때 코드 리로드를 건너뛰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자체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6.6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디폴트로 활성화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7에서부터는 항상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유니티에서는 엔터 플레이 모드 세팅스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가 활성화되면 플레이 모드 전환 시에 도메인 리로드가 완전히 사라져서 전체적으로 이터레이션은 빨라집니다. 다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초기화, 종료, 처리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6.5에서 라이프 사이클 API가 추가되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API는 에디터와 플레이의 각 단계에 호출되는 콜백인데 C# 어트리뷰트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소스 생성기를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콜백은 크게 나눠서 플레이 모드에 관한 콜백과 코드 리로드에 관한 콜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드와 언로드 그리고 초기화와 종료와 같은 식으로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모드 콜백은 플레이 모드 또는 에디트 모드가 각각 시작할 때, 종료할 때, 그럴 때 호출되는 콜백들입니다. 그리고 플레이 모드가 시작되기 직전과 종료 직후에 오토 스태틱스 클린업으로 지정된 멤버들이 초기화됩니다. 기존의 도메인 리로드는 바로 이 타이밍에 실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코드 리로드 콜백입니다. 모노 기반 유니티에서는 모든 게 강제적으로 새로 구축되는 그런 도메인 리로드였는데 코어 CLR에서는 일부 어셈블리만 리로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다 세세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코드의 로드, 언로드 그리고 초기화, 종료, 타이밍에 맞춘 콜백들이 제공됩니다. 보통 플레이 모드가 시작될 때나 끝날 때에 정적 멤버들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오토 스태틱스 클린업으로 정적 필드를 지정하면은 자동으로 초기화를 실행하는 그런 코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때 클래스를 파셜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라이프 사이클 API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초기화가 불필요한 정적 필드에는 노 오토 스태틱스 클린업으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오토 스태틱스 클린업에 의한 자동 생성 코드로 초기화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도 사실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on entering 플레이 모드와 같은 콜백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그 메서드 내에서 초기화용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플레이 모드를 종료할 때 초기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on exiting 플레이 모드로 지정된 메서드에서 초기화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라이프 사이클 API가 없었기 때문에 플레이 모드 전환 시에 초기화를 하려면은 이렇게 장황하게 기술을 해야 했습니다. 에디트 모드를 시작할 때나 종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를 로드하거나 언로드할 때의 콜백도 큰 차이는 아닐지 몰라도 라이프 사이클 API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간결하고 직관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on code loaded는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다루거나 에디터의 상태를 다룰 때도 이용합니다. on code deinitializing은 객체들이 백업되기 전에 호출되는 콜백인데
객체의 직렬화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보류 중인 변경 상태를 플러시한다든지 할 때 유용합니다. 온코드 이니셜라이징과 온코드 디이니셜라이징, 이 콜백들은 스레드를 다룰 때도 유용합니다. 역시 기존 방식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간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사이클 API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만 더 자세한 용도나 얘가 매뉴얼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어 CLR 기반 유니티의 디버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스크립트의 디버깅에 관해서는 기존의 모노 기반 유니티와 같은 방식으로도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준적인 .NET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방법으로 프로세스에 연결하는 방식으로도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네이티브 플러그인 디버깅도 마찬가지로 기존 방식으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표준적인 .NET 애플리케이션처럼 혼합 모드로 디버깅하는 방식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표준적인 .NET 애플리케이션에서 혼합 모드 디버깅을 이미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디버깅하려면은 C샵은 유니티 디버거로 연결하고 그리고 C++는 프로세스에 별도로 연결해서 따로따로 디버깅해야 됐습니다. 콜스택도 별개의 디버거에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개발자가 어느 정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콜스택을 연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디버깅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에 반해서 코어 CLR 기반 유니티에서는 혼합 모드로 연결해서 디버깅하게 되면은 C# 코드와 C++ 코드가 하나의 디버그 내에 하나의 콜스택으로 연결돼서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개발하신 분들께는 코어 CLR 전환의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의 변경사항 중에 하나로 가비지 수집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가비지 수집기에 관해서는 전 세션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몇 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CLR 가비지 수집기는 정확한 GC라고 분류가 되는데 포인터와 포인터가 아닌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으니까 포인터를 이동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컴팩션도 가능합니다. 모노 기반 유니티 가비지 수집기, 즉 보험 데머지와 와이저 가비지 수집기에서는 포인터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팩션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컴팩션을 못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단편화되기 쉽고 포인터가 단편화가 되기 쉽긴 하지만은 반면에 포인터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춘 최적화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IL2CPP에서는 가비지 수집기가 아직 유닛 7에서도 기존 가비지 수집기가 그대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최신 버전의 C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번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C샵 9만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것도 문제는 없겠지만 새로운 C샵에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C샵 10에서 14 사이에 추가된 기능들 중에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기능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만 특히 흰 메모리 할당을 억제해서 그로 인해서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표준 .NET의 자료라든지 그런 참고 자료가 이미 많이 있고 그리고 다른 .NET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 활용하시고 계신 기능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소개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티 자체의 코어 CLR 전환에 관한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게임 프로젝트에 적용했을 때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게이트 NX3 게임스와 협업을 통해서 로드9의 코어 CLR 기반 유니티를 적용해 본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어 CLR 에디터 및 플레이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유니티 6.7 알파 저희 내부 빌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는 통상적인 업그레이드에 관한 이슈 외에는 특별히 큰 치명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 그리고 도메인 리로드 폐지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어렵다기보다는 단순히 작업량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드9 자체가 워낙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사실 수정해야 할 곳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량 자체는 프로젝트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젝트에 따라 각기 이제 사정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에 맞춘 수정 내용의 대부분은 플레이 모드 전환 시에 정적 멤버를 초기화하는 그런 처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리로드 폐지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게 리셋된다는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직접 언로드를 위한 처리를 좀 추가를 해야 했습니다. 개발 이터레이션에 큰 변화를 줄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를 로드9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소요 시간을 비교했을 때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의 경우는 약 10초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10초의 차이가 모두 도메인 리로드에 의한 차이는 아니고 도메인 리로드에 의해서 촉발되는 간접적인 처리의 소요 시간도 포함되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효과는 크게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은 정적 멤버의 초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프로젝트에 따라서 정적 멤버의 사용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곳들을 수동으로 검색해서 찾아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코드 분석기 및 프로젝트 오디터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드 분석기는 6.5에서부터 제공이 되는데 수정사항이 라이프사이클 API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코드 분석기는 별도로 유효화해야지 활성화되는데 6.7부터는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자동으로 유효화될 예정입니다. 6.4 이전의 버전에서는 라이프사이클 API가 사용할 수 없던 전제하에 프로젝트 에디터를 사용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오디터의 경우는 Runtime Initialize on Load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정하도록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나중에는 프로젝트 오디터도 라이프사이클 API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 맞춰질 예정입니다. 로드9에서의 검출 결과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코드 분석기와 프로젝트 오디터의 검출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 제시하는 수정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로드9에서도 검출된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적 멤버의 초기화에 관해서 수정해야 할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오토스태틱스 클린업 또는 노 오토스태틱스 클린업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정적 멤버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가 필요한 멤버에는 오토스태틱스 클린업을 지정하고 그리고 반대로 초기화가 필요 없는 멤버에 대해서는 초기화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노 오토스태틱스 클린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수에 해당하는 필드의 경우는 라이프사이클 API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리드온리나 콘스트를 지정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라이프사이클 API를 권장합니다만 6.4 이하의 버전에서는 라이프사이클 API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오디터에서는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온 로드 메서드를 이용한 그런 수정 방법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크게 불편한 건 아닌데 라이프사이클 API보다는 조금 번잡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라이프사이클 API로 돌아와서 이벤트 구독을 해제하는 방법을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종료할 때 해제하는 게 적절하니까 on exiting play mode를 지정된 메서드 내에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타이밍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다른 콜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게임 내의 스레드도 종료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플레이 모드를 시작할 때 시작되는 스레드라면은 on exiting 플레이 모드에서 종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하고 상관없이 에디터를 시작할 때 시작되는 스레드라면은 코드 리로드 API인 on code deinitializing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패턴이 많지도 않고 수정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응용하시면 충분히 수정 가능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어 CLR 전환에 따른 메리트로서 첫 번째로는 도메인 리로드 폐지와 패스트 엔터 플레이 모드를 통한 빠른 이터레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신 그리고 표준적인 단넷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어 CLR 전환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우선 라이프 사이클 API를 통해서 쉽게 초기화 및 종료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을 위해서 수정해야 할 곳 대부분을 코드 분석기와 프로젝트 오디터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